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오늘 호모 날레디 이 책의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도 보기가 재미있게 나오겠지만, 지난주에는 동굴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가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동굴에서의 체험이 산도를 통과하는 것 같다도 얘기도 나눴고, 그리고 그 체험을 하는 고인류학자죠, 고인류학자. 고고학자가 보통 이제 유물을 많이 이렇게 캐고 발굴하고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고고학자들도 있고 근데 고인류학자니까 인류의 화석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 앞부분에 탐사에 대한 헌사가 있었기 때문에 탐사라는 것이 자기 진리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보고 자기 진리를 회의하면서 궁극의 진리와 궁극의 질문을 찾아가는 일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이 책의 2부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실제로 이 저자이신 리버거 선생님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자기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리버거 선생님한테 진리는 인간에 대한 진리죠, 인간을 정의하는 거고 그 인류의 최초의 흔적을 이제 추적해 가시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한 그 화석들이 인간다움을 되묻게 했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책은 공교롭게도 그 디날레디 동굴을 전후로 해서 인류를 정의하는 모든 정의가 뒤집어지는 그림을 뒷부분 속도가 되게 빠르죠. 호르륵 보여지는데 처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은 동굴의 디날레디라고 하는 그 동굴 안에 날레디라고 하는 독특한 독특한 종이 매장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도구가 나왔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도구를 최대한으로 발달시켰다는 그 가정을 깨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디날레디가 조각했다고 보이는 그 기술은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도 후기에 신석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나오는 돌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중석기의 도구랑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피엔스 중에서도 최고로 석기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것과 모양이 되게 비슷하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뭐 돌에 무슨 규격이 있을까 싶어도 책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돌도 요건마다 다 충족해야 되는 뭐 타격면, 각도, 뭐 깨진 면수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아주 이제 발달된 도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리버거 선생님이 이제 가야 된다 내가 곧, 곧 60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56세에 준비를 해서 살을 20kg나 빼고,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서 발견하게 된 호모 날레디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매장지도 매장지인데, 매장지 말고 호모 날레디가 다른 공간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매장, 그러니까 죽음이고 그 앞 전후를 해서 그 의식을 준비하는 장소로 보인다. 불자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아닌데 네안데르탈인도 그 유적이 공간 분할 의식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공간을 분리해야 되냐, 그리고 분리한다는 흔적을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도 학계에서 중요한 논의가 되겠지만, 날레디한테는 그 의식이 아주 선명해 보이고, 동굴을 여러 가지 용도의 동굴의 그 공간들을 활용했고, 특히 매장지로 가게 되는 그 입구가 문처럼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문을 들어갈 때도 기호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도 기호가 있다고 그래서 문 개념을 썼다라고 지금 리버거 선생님이 보시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거죠. 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재밌게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하고 저기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저기를. 그리고 여닫는 거니까요. 뭐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문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거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쪽과 저쪽이 다르지만 열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닫으면 관계를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 호모 날레디가 얼마나 고도의 지능과 고도의 의식활동 그리고 이제 심하게 말하면은 문화적으로 아주 그 고도화되었다는 그 단적인 결정적 증거는 그 예술이라고 하는 추상화 우리 왜 태그 해시태그 붙이는 그 샵 이런 것처럼 그것도 의미가 심장한데 그것이 붙어 있는 위치 문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아주 진짜 저는 좀 더 해석해보고 싶더라고요. 문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구나, 진짜로. 그리고 이제 경계, 위계, 뭐 차이 이런 게 다 사고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인류의 특징이라고 하는 직립,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좀 더 찾아보니까 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든가 이 1800년대 후반, 50년 후반에 이렇게 논의를 펴면서 인류의 특징으로 머리가 매우 크고 도구를 쓰고 문화가 있고 이런 식의 정의를 한 거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머리가 크다는 거에 대한 인류의 자부심이 상당했던 모양인데 랄레디는 그 중에서도 머리가 작아가지고 더욱 쇼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이 머리가 크다 깨졌고 도구를 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쓰는 애보다 더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매장지인데 호모사피엔스도 집단 매장 유구가 나오는 거는 거의 뒤에요 후기 유습기 뒤에 한 구씩 겨우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 뭐 여러 구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생각하게 되게 복잡한 게 그 매장지를 선택한 요 단위가 매우 수적으로 안정되게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를 구성한 거고 그들 나름대로의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규모며 공동체의 안정성이며 사회화 정도의 수준이며 이런 게 이제 아주 대단했다. 우리 보통 수렵 채집이라고 하면은 돌아다니니까 가설상 무덤 어디 만들어두고 안 들어가 산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후기 구석기까지 진행된 호모 사피엔스의 수렵 활동을 상상만 하고 사피엔스의 유적지 중에 집단 매장 유적지는 찾을 수 없을 거다라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날레디는 지금 똑같은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수준의 집단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장과 함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술 활동도 했다, 공간 분할도 했다니까 엄청난 수준의 문화를 갖추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더욱 놀라게 되는데요. 불을 발견한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싶은 가지만 불을 발견이 아니고 여기 화덕이 나왔잖아요. 화덕이 그 럭비공 같은 걸 화덕으로 썼다니까 그 정도 거도 그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그 선사박물관 가면 불은 공식 설명은 70만 년 전에 에렉투스의 초기 단계에서 아마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도 조금 나오지만 원래 번개가 잘 치는 데서 인류가 좀 보고 번개치고 떨어져 있는 거 좀 간수하다가 기술을 발달을 시켰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냥만 상상해도 선생님들 지금 어디 들판 가서 불 한번 내가 호모사피엔스니까 다룰 수 있겠지. 그런 용기는 없으시죠? 다룰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피엔스인데 나는 왜 못 다루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게 남에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저는 스티븐 마이드 선생님의 빙하 이유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불이 진짜 다룰 수 있는 걸까? 이게 지금 말이 되나? 그 다음에 인간이 뭘 길들일 수가 있을까? 불은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메타포가 뭐냐면은 불을 길들이다, 자연을 길들이다의 상징. 그래서 불 화덕이 있었다는 거는 자연에 대해서 이제 좀 손을 쓸 수 있다 이런 메타포도 되게 강하더라고요. 다른 책에서 제가 읽은 의미는. 그런데 여기는 그 불에 대한 화덕자리도 있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냥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 앞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또 수다도 떨고 이럴 거다라는 설명도 보통 구석기 신석기 교과서에는 있는데 불과 관련된 문화 활동을 아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 전반적으로 뜨아 놀라는 이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장 중요한 거는 리버거 선생님이 자신이 이제 20kg 뺀 것도 놀랐고 1년 안에 20kg를 식이 조절만 해서 쭉 빼면서 본인이 너무 두려우니까 걱정하는 거, 의심하는 거에 한 방울의 의심도 더하고 싶지 않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줌의 불신가?
하여튼 한 톨의 불씨도 내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데에 덧붙이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하면서 살을 이제 혼자 빼면서 그런 보내는 1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8년간 날레리 동굴을 진두지휘한 요 답사 그 탐사대의 대장인데 실제로 들어갔더니 이제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체험이 진짜로 그 종교연락에서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 초월적인 경험, 트랜스 경험 같은 걸 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 인류 최초의 트랜스 의식이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가를 또 따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것도 어려웠는데 올라오는 게 이제 더 공포스러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 이제 무시무시한 데 들어가서 나오는 이 구조가 인류가 좋아하는 서사시가 기본적으로 지옥 체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지옥 체험 오디세우스도 어디 갔다 오고 다 어디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런 동굴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의 근원성 같은 게 조금 의식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싶게 그 인류의 흔적과 정신체험의 원류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쓰고 나올 때 더욱 힘들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재밌더라고요. 이 지옥을 나온다는 것이 트랜스 상태가 일어나고 초월적인 환각 경험을 하고 그걸 이제 통찰한 지혜 형태로 딱 표현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가 주는 충만함에 머물지 않고 현세로 나온다는 거는,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체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연구를 한다면은 인류가 초월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빠져나올 때 본인이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겠다 하는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막 정신없이 보니까 몇 센치 이제 올라와 있고 자기 무릎이 못 빠져나오는 구간에. 그래서 나왔는데 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왜 나와야 되냐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 아내분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와이파이가 터지더라고. 참. 와이파이가 또 터져가지고, 여보 나야! 그래가지고, 뭐 상대는 막 기겁을 하고, 근데 또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 이제 한 7시간 또 가족들은 지옥을 경험했을 거고. 그런데 나올 때 가족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안 나가면 우리 애들이 아버지 걱정할 만 이런 게 있지 않고,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본 걸 나가가지고, 연구를 하고 나눠야 되고, 이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게 기록을 안 남겼잖아요. 이제 맨날 그 화면으로만 보는 거가 질려서 이 온몸으로 느끼고 싶고, 이런 그 엄청난 욕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임사 체험한 걸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분 혼자,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동굴에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 그리고 방구대 안각하에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울산에 되게 결정적인 그 인류의 기본 체험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개인화되어 있더라고요. 동굴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오는 과정에서는 이 의미를 들고 자기 머리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느낌과 경험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거를 밖으로 못 꺼낼까 봐. 저는 그 욕망이 진짜 학자의 욕망이고, 그 다음에 지식을 크게 기뻐하는 그 지식을 나누고, 지식의 의미를 물으려는 그냥 인류의 모습 같은 것 같았어요. 되게 리버거 선생님이 날레들을 쫓아 들어갔는데, 자기의 그 임사 체험,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얼마나 지적 열망이 뜨거운 존재인지, 그런 거를 또 말해주면서 이 책이 나오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날레디 정도 이제 질문이 바뀌죠.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날레디 수준을 갖게 됐을까? 그런데 이유는 두 개입니다. 책에 나오면. 첫 번째는 날레디랑 이렇게 가족을 이뤘을 것이다. 그래서 섹스를 하고 같이 살았을 것이다. 유전자가 전달됐을 것이다. 그걸 이제 1번 가설로 제시하는데 이 되게 어려운 주장이죠. 그 종적으로 네안데르탈인가 호모사피엔스도 이걸 교배란 단어를 쓰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DNA가 교환돼 있기 때문에 5% 정도는 교환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종의 벽을 넘는 건 되게 쉽지가 않죠. 인종의 벽을 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날래리는 신체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신체는 호모사피엔스보다 물론 그 기민함이랄까 힘이랄까 이런 건 또 이제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몸집이 주는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 머리는 날래리가 훨씬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언밸런스한데 어떻게 유전자를 교류할 수 있을까지만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똑똑한 거에 대한 설명의 하나의 가설로 되게 과감한 주장을 내는 거죠. 이게 정말 놀란 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저는 설득이 여기 더 빨리 됐는데 배웠을 거다고. 그 옆에서 날리디 하는 거 보면서 저기 불을 하면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홈스터핏은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가설을 내면서 이 리버거 선생님께서 인류의 인류다움을 묻는 것은 인류가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다양함 속에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이제 책이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책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 뒷부분에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책에 대해서나 이제 세부를 조금 음미해 보면서 갈까요? 일단 요 정도에서 저는 이제 가장 읽었던 큰 내용 두 갈래는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의 기본 공식 몇 가지 머리 크다, 기술을 쓴다, 매장 예술했다, 이걸 깨나가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인류의 본원적인 정신 능력, 그리고 초월성에 대한 탐구 욕망, 그리고 임사 체험에 대한 어떤 보편성, 그걸 리버거라는 인류학자의 개인 경험을 통해서 가장 근원적인 인류의 모습은 이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 있는 리버거라는 사람을 통한 인류의 성스러움에 대한 추구, 요거에 대한 설명도 한 줄기로 이 책에 있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 드시는 생각도 좋고 아니면 이번 주에 재밌으셨던 거 좀 더 나누셔도 네. 좋고요. 그분이 전 인사치움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그 어, 놀라운 표정을 하고 오셔서 자기가 안 들어가 봤으면 영원히 다르게 기억했을 거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음, 하시는데 저는 되게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이 그 전에 많은 학자들이 그 들어갔잖아요. 학자들도 네네, 들어가고 근데 그 이 샵 같은 그 글씨를 네네, 보고 되게 그걸 발견하는 거는 이 리버거 선생님 아니에요? 맞죠? 네네네, 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네네, 그 생긴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막 사진도 다 찍고 네네. 카메라로 다 찍혔는데 그게 긁힌 자국이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간과됐던 거죠. 그 샵 네, 아예 모양이 못 본 거예요. 아예 못 본 거예요. 아예 처음 아예 본 거예요, 리뷰가.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서 네. 처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뭐 다 했는데 그 부분을 벽을 볼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 참 좋은 질문이네요. 이게 어떻게 이걸 못 봤지? 근데 왜 리버거만 볼 수 있는 걸? 이게 제가 이 내용이 뒤로 갈수록 되게 홀리해요, 지금. 무슨 신비주의 교단에서나 나올 법한 선지자 출연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책을 가지고 응용하면 1번은 날레디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가정이 너무 크게 작동하는 거예요. 책에 따라 제가 응용을 하면은.
우리가 한번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걸 뚫고 나가는 건지를 강필님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호모사피엔스가 도구를 만들고 호모사피엔스가 예술을 하는 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 벽을 아예 안 본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중간에 누가 이렇게 이 도구는 날레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되겠어라고 왜 그 석기 전문가가 했을 때 근데 왜 벽화가 없냐고 이랬을 때 하 웃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못 보게 해. 지금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 동굴에 그 많은 게 나오는데 그분이 왜 본인도 카메라를 봤잖아. 그거랑 중간에 이 깊이 내려가는데 거기가 이게 원웨이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아니 그것도 원웨이가 아니었는데 원웨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난 뒤에 그 지휘를 받는 다른 학자들은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해서 나머진 길이 아닌 거였죠. 그러면 그 지금 그러면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선에서 보면 안 보이거나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이 있었던 저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가진 사람들조차도 계속 못 봤던 게 오히려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야 할 게 정해져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 울산 방구대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본 그거. 우리가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방구대에 대한 기록은 그 고려사 뭐 조선사 뭐 실록이 없어. 어떻게 이게 안 신기했을까? 하나도 안 본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도. 거기 그냥 뻔한 데인데도. 그 다음에 각골 문자 있잖아요. 각골 문자. 그게 발견된 게 20세기인데 각골 문자가. 아니 왜 중국의 그 뼈에 동물 뼈에 글자 새긴 거. 그게 한약방에서 발견됐어요. 옛날부터 글자 새겨진 뼈 가지고 막 다려 먹고 약재 썼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 중간에 이름 잘못 붙였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상식을 깨려면은 동구 이 정도는 경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지 깨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요렇게 관련해 가지고 책을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금 찾았는데요. 184쪽을 한번 읽어 보고요. 대단한데 어 이제 엄청난 사명감과 진짜 이건 제 중요한 질문인데 왜 이 사람만 봤을까? 이 사람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 그래서 동굴 들어가고 누구나 깨닫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 간절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뭐 1년을 준비한 거에 거의 막 이렇게 이제 혼자 살을 빼고 막 종료를 하면서 거기를 내가 가야 돼. 내 인생은 거기를 가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올 거는 뭐 보장이 된달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가야 되겠어밖에 생각이 없는 상태에 대한 긴장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날씬하고 막 가볍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절박해서 그랬나? 지금 이게 이 덩치가 준 한계가 저는 이 절박함을 몰아갔다고 너무 크고 조금 빵빵하시니까 동굴에 더욱 낀 덕분에 깨달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184쪽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행군을 저지하기란 어렵다. 길을 찾는 정찰대가 늘 최적의 경로만 찾아내는 것이 아닌데도 이들이 길을 개척한 뒤에는 장성들이 웬만해서는 더 나은 대안을 찾지 않는다. 선도자 증후군, 이거 많이 나오죠. 선도자 증후군, 뭐 뒷마당 증후군. 그러니까 선도자 증후군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탐험가들이 계속 냉철하게 자기 일에 임하고 싶다면 경계해야 할 관성이다.
우리 탐사단이 슈트를 계속 이용한 까닭은 앞서 슈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길을 배웠기 때문이다. 사실 탐사 초기에 라이징 스타 동굴계 곳곳에 전선과 통신선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디날레리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을 찾아냈다. 깡마른 탐험가들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아 슈트보다 지나다니기는 어려워도 분명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통로를 무시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슈트에 매달리고 보니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각각의 경로들은 별개의 수직 통로나 터널이 아니었다. 모든 경로는 광범위한 구역에 그물처럼 복잡하게 펼쳐진 연결망 중에서 두 지점을 연결한 것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폭이 가장 넓은 경로가 필요하다고 제멋대로 판단하면서 사용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호모 날레디는 이거죠, 이거. 이게 우리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교에서는 날레디의 지성이 훨씬 더 높다, 유연하다고 그 다음 문단도 중요해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살고 죽는 와중에도 계속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다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꽉 끼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어둠 속에 매달려 깨달은 또 다른 사실은 슈트가 아래쪽의 힐골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디날레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내려오는 동안 몇 미터나 옆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슈트 꼭대기에서 아래쪽 힐 곁굴로 내려가고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심지어 중력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갈라진 틈에 끼거나 다른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을지도 몰랐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슈트라는 이름은 없어져야 했다. 그 이름이 모든 사람의 오해를 불렀다. 이제 강 교수님이 주신 질문에 이렇게 이제 답을 만들어 보면은 선도자 증후군하고 이름에 딱 붙들렸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도 여기는 없을 거야 라고 이 기존 지식,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 다른 사람들 너무 자주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고 강평 선생님께서 제가 임사 체험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이제 이 그림을 발견하는 건데요. 책 전체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이 표지 16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이 이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96쪽에 보면은 공간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출입문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걸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 참 보편적이라는 게 신기하죠, 진짜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저걸 보고 문이란 느낌을 내가 받나? 이것도 무슨 어, 증후군인가? 라기보다 여기서는 이제 이 지금 너무 문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껏 고인류학자로 활동하며 본 고대의 출입문 대다수에는 아득한 옛날의 문 뒤로 어떤 공간이 있었는지 알리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새겨놓은 고대의 상징이나 기호가 있었다. 오늘날 비상구, 사원, 화장실 문에 붙은 표지가 그렇듯 고대의 기호도 우리가 들어가려는 공간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건 뭐냐면은 슈트를 통과하면 이리저리 다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디날레리에 들어가서는 여기를 입구로 해서 들어가게끔 이제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지가 있는데 이 앞하고 뒤가 또 그림이 다르죠. 그림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198쪽에 보면은 보고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분명히 손으로 새긴 것처럼 보이는 표지들이었다. 단단한 백운 석회암에 자연풍화로 생기는 선들과는 모양이 달랐다. 어안이 벙벙해졌다. 이 굴에 새긴 무늬가 있을 리 없었다. 새긴 무늬는 오로지 사람만이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우리 탐사단과 이전에 몇몇 동굴 탐험가를 빼면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 아주 단단한 백운암에 이런 무늬를 새길 시간이 있었던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고 벙벙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손전등을 꺼내고 램프를 껐다 키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를 동굴을 보다가 200쪽에 가면은 자외선이 동굴 벽과 색입, 이게 불을 다 꺼가지고 이제 자외선을 쏘았는데 색입 무늬의 대비를 더 뚜렷이 드러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문단이 저는 임사체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친 상태여서인지 몰라도 이 무늬들이 암석에서 떠올라 눈앞에 둥둥, 이게 매지가이 둥 떠오르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며 불길에 타오르듯 네온의 환한 푸른빛을 내뿜는 것 같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의 무게가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울컥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이 공간에 들어오고자 여러 해 동안 멀리서 관찰했던 종과 교류하고자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 동굴이 주는 과한 스트레스, 그리고 왜 이렇게 정신적인 압감이 가지게 되는가와 여기서 초월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제 극도의 피로, 아드레날린, 이 흥분된 상태이기도 하죠. 감정이 강력하게 결합한 덕분에 내가 물리적 세계에서 풀려나 이게 종교인력적으로 말하면 엑스타시죠. 스타시스 상태로부터 엑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엑스타시가. 그래서 내가 물리적 세계로부터 풀려나 이 종들의 시대와 공간으로 이동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확 그 어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초월이 일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물리적 조건으로부터 풀려나는 느낌? 그런데 그게 망화적 상태가 아닌 게 이 정도로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 이 의식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보통 이상 수련한 사람이 아니고는 계속해서 날레디에서 생각하고 인류의 인류다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고 이 팀의 책임감, 본인 스트레스, 감정 이래가지고 쭉 눌려서 고도하게 흥분된 상태에서 물리적 세계를 풀어나가지고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했다는데, 날레대 시공간으로 이동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초월적인 시공간으로 이동한 거고, 요 딱 부분 떼가지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샤머니즘, 그 샤먼의 인사 체험이나 의식 상태 경험을 하는 것도 이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책은 돈 후왕의 가르침. 제목이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인류학자가 돈 후왕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그 카스타네다라는 인류학자가 인디언 샤먼을 따라가면서 배운 샤먼의 기술을 후술하는 거더라고요. 거기도 아주 몇 단계로 가는 게 있던데요. 여기서 보면 나는 이게 이제 환각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놀랍죠? 환각에 빠졌고 환각에 빠졌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기술은 아마 동굴 밖에 나오자마자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의심이 많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눈앞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양을 바라보던 그때만큼은 정말 실제 같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진짜 딱 요게 성 테레사의 황홀경, 거기에서 기술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신성을 자기가 완전히 입었을 때에 대한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샤먼의 트랜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음을 넘어가는 상태의 임사체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인이 그런데 진짜 정신력이 대단해. 딱 붙들고 있으면서 UV 손전등을 껐어. 그러니까 찰나죠. 빛나는 형상들이 내 시신경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 형상들이 눈앞에 있는 공간을 여전히 떠다니는 것 같았다. 내 들뜬 감각과 자외선의 여파로 생긴 환상이 밤중에 백미러에서 춤추는 전조등처럼 일렁했다.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을 파고들어 나를 뒤흔들었다. 나는 떠다니는 환영을 지우려는 듯 고개를 흔들다가 다시 헤드램프를 켰다. 환한 백색광을 받은 무늬들이 다시 얕은 오록색 힘으로 되돌아갔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는 사실을 깨닫자 묘한 당혹감에 엄습하였다.
완전히 동굴 안에서 아주 고독한 초월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요 페이지, 이 기술이 날레리도 그러했을 거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개체가, 그 날레디죠. 그 날레디. 날레디가 아니라, 여기 들어왔던 묻은 그 사람, 정말로 새긴 그 사람이랑 완전히 링크가 된 게 아닐까요? 여기서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를 좀, 제가 뭘 연구를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부분 같은 걸 좀 두고 연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선생님 생각되시죠? 이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죠. 기술은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걸 환각으로 지금 그 환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날레디는 이 기술을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사실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예술이 인류에게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초월의 기호가 날레리도 이거를 본 거죠, 본 거. 보고 우리가 성당에 가면 여러 성상이 있잖아요. 불교 사원에도 여러 상이 있는데 그러한 그림 조각 이런 것이 이제 요 상태로부터 출현한 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도 성스러움의 한 의식화된 표현?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그 인류가 아주 그런 문턱을 넘고 돌아와야 사람 취급을 해준다 이런 걸 이제 인류학 책에서 많이 보는데 그리고 이 동굴이라는 게 참 재밌죠. 지금은 예를 들면은 기독교의 그 종교 인류학 답사로 계획한 것 중에 10월에 절과 교회, 절과 성당을 하루에 갈 건데 조계사와 명동 성당을 그날 이렇게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유나 쌤은 또 성소에 계시니까 다를 것 같은데요. 기독교 성당 중에 가장 성당의 모델을 완성한 거는 고딕 성당이고, 그게 그 가우디 뭐 다 지었나요? 200년 동안 짓고 있고 보수계수가 이게 고딕 성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계속 초월을 일어나는 거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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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계속 하늘로 향하는데 이 날레리는 높은 데를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엄청난 방향으로 뚫린 동굴에 들어가고, 그런데 리버거 선생님이 동굴 아닌데 올라올 때 중력을 거슬러잖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땅속인데 거기서 뭘 또 중력을 거슬러. 아니야. 그 안에 또, 그러니까 땅속인데 땅속이 아니고 그런 복합적인 공간에서 의식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하려면 땅위에서 아주 8년을 묵힌 그 열망. 유나 쌤은 어떠세요? 유나 쌤은 말씀드린 거와 함께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지난주에 다 못 봤던 20분 다 보셨을 거고. 20분 다 봤는데 책을 역시 읽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에서는 뭔가 맞아요. 그렇게 막 신비 체험을 했다기보다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신나실 정도로 봐가지고 맞아. 그래서 아예 느낌이 엄청 다르네요. 네, 엄청 다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되게 약간 여기 되게 좀 훌륭한 인류학자들 약간 쉬어야 느낌도 있고. 근데 저는 동굴 체험 끝나고 마음 급하게 어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정신 못 차리는지 가다가 비틀거린 거 아니에요. 본이 상태에서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못 돌아와가지고 휘청휘청해서 운전 그 열쇠를 다른 사람 주고 해가지고 막 얘기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아. 너무너무 알고 싶고 궁금해가지고 앉아서 그거 너무 웃기셨죠. 사진 찍어 온 거 보여주는데 반응이 안 줘서 아니 아무튼 내가 이거 찍으려고 죽을 뻔했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 보고 찍으러 찍으려고 죽을 뻔했다는 거를 동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건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패턴이랑 똑같다를 찾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 막 찾으면서 그러니까 이쪽도 만만치 않은 인류학자들이고 대단한 분들이네요. 이 인사체험이 아주 인상적이고
제가 여기서 또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준비를 조금 한 것 중에는, 자, 이게 인류다움을 묻다에서 석기 시대 구분의 일반표인데요. 이걸 우리가 조금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많이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올도한 석기라고 해서 이제 어, 호모 에렉투스 이전의 인류도 돌을 좀 깰 수 있다라고 하고 요 무늬, 요 무늬, 요 무늬 요렇게 한 세 개 정도가 공주 석장리 박물관에 가면은 상설 전시실 들어가는 벽면에 요 정도 있더라고요. 이 표를 읽는 방법은 전기, 중기, 후기니까 시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중에서도 옛날 거, 최근 거 이렇게 해서 전기를 나눠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와 관련해 가지고 재미있는 거는 아슐리안 석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실리안 석기, 그러니까 아브빌리안 석기랄까, 아실리안 석기 정도를 만들면은 호모사피엔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석기 자체가 대칭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에 들어가면은 르발루아 석기, 무스테리안 석기에서 면을 좀 더 많이 깎게 됐네요. 연천 전곡에서 아슐리안 석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반도 석기사의 연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됐는데요.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 석기가 안 나왔을 때 동아시아나 한반도에 일반적으로 발견된 석기는 무스테리안 석기였어요. 여기는 호모사피엔스가 못 왔다 설이 일반적이었는데 전국에서 아슐리안 석기가 나와가지고 연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인종차별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유럽의 아슐리안 석기가 나오는 데는 여기고, 여기 뒤부터는 무스테리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호모사피엔스가 빨리 진화했고, 여긴 좀 진화된 애들 건너온 거 좀 뒤처진대. 이런 식으로 읽히게 됐고요. 올드한 석기 모양은 일반 모양이 이렇고, 여러 면을 깹니다. 여기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중석기인데요. 중석기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옆을 봤을 때 아주 이렇게 날렵한 거죠. 여기가 날레디 동굴에서 나온 그 석기인데 15mm를 단위로 이렇게 이제 센치가 나오고 하는데요. 이 날카로움이라는 게 거의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이 네안데르탈인 매장으로 이제 제가 사진을 대충 가져와서 그런데 네안데르탈인도 매장은 하고 그런데 뭐 한 곳씩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후기 구석기 그 호모사피엔스가 매장을 하면 부장품도 있고 이 러시아 순기르에서 나온 매장인데요. 이렇게 머리를 맞붙였을 거다 이래서 매장이 이제 좀 더 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근데 날레리도 의미가 있고 뭐 우리나라는 홍수아이 여기 이제 가장 오래된 인골이라는 설인데 4만 년이냐 최근이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 왜 매장지가 나왔는 집단 매장지가 나오는 게 의미가 어느 정도인가를 조문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표가 연도는 일본의 신석기, 구석기를 설명하는 표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의 공동체는 이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 일반 모델을 일본의 신석기에 적용한 건데요. 같이 모여 살고 13,000년 전, 기원전 13,000이니까요. 뭐 15,000 이렇게 되겠네요. 취락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밥 만들어 먹고 좀 자는 거 이런 거 나오다가 그런 캠프가 열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캠프가 나오면 공동 제사터랑 묘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터랑 묘지가 분리한다 그래서 일본의 신석기라고 하는 그 곳에 제사터와 묘지터가 분리된 것이 기원전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지금 날레디의 그 동굴은 엄청나게 이렇게 뭐 빠르다고 하긴 그렇지만 되게 의식적으로 공간 분할을 빨리 한 셈인 거죠. 그런 부분도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뭐 거대한 묘 같은 게 있고 날레리 동굴은 점점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경험을 일부러 하게 한 것처럼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쪽이죠, 안쪽. 요 사진이 남았는데요. 이거 그 공간을 분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하고 속이라는 공간을 분할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성스러운 공간이 따로 있다고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성스러움을 그러니까 원래 성스러운데 더욱더 성스럽게 이렇게 기호를 만든 거죠. 이게 단지 입구가 아니고 성스러운 기호라고. 그래서 공간을 의식화한다는 거가 아주 인상적이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별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그 이제 동굴이라는 게 이렇게 공간을 일부러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있는 곳을 어쨌든 활용을 네, 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저렇게 나눈다는 게 되게 그렇게 이제 어떤 의식에 있어서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는 읽으면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문에 이렇게 비상구 같은 뭐 표지하듯이 그런 표식을 남겼다라고 게 하는 게 인상적이긴 했고 그 책 읽으면서 이 샵 무늬가 그렇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네네네. 뭐 손이 있고 도구만 있으면은 누구나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그 무늬라는 게 아, 어떤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어야지만 그 표식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좀 너무 모르기도 했었고 그 표식이 대단한 거구나. 그 이게 뭐 인터넷에 이렇게 뭐 올릴 때 샵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아, 그 그려요. 유래가 깊네요. 이 표를 그냥 이렇게 이제는 쉽게 한 번 그걸 타자로 칠 때도 그 생각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했던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어떤 뇌에 어떤 그 사고 같은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다는 게 좀 인상 깊기도 했고, 마지막까지 이제 지난번에 그 유나쌤 이 후기 써주신 거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책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그 호모 날레디를 인간하고는 다른 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네네. 책 마지막까지도 계속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그 강조하시는 그 의미 같은 것들이 오늘 마지막까지도 읽으면서 그게 저는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들이 같은 인간종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매장을 하는 어떤 문화라는 게 있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러면은 그냥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너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강조하시는 부분도 인상 깊기도 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머리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볼 수가 없대. 내 용량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인류를 정의하는 내 용량 사이즈가 있는데요. 1400cc 정도. 그 조건에서 인류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해서 강조점이 있는 것 같고 그 샵은 보시면은 딱 알 수 있는데 그게 각도가 또 있대요. 우리가 무슨 진짜 각도가 그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굴 안에서 동굴 벽화의 저게 기본형인데 기본형으로 기하적 무늬가 5개 요거밖에 안 돼요. 5개 정도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동굴 안에서 보았던 그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긋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그린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렸든지. 날레디가 그래서 이게 날레디의 그림이 없어도 리 버거 선생님이 볼 만한 것이라고
해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호여야 되는 거예요. 요 샵이. 샵?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 앞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것도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 동굴은 자연적 신성함에서 더 나가서 인위적 신성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문화적 장소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거는 문화적 장소라고,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라는 것도 이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 공동체가 문화를 가지려면은 반드시 성스러움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 책을 가지고 응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 성스러움은 그 죽음에 대한 명상과 경험 속에서죠. 거의 지금 이 날레디를 묻으러 갔던 날레디들은 저긴 살았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한번 체험을 하는 것이 문화적 토대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스러움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깊이 연구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날레디가 일부러 여기를 성과 속으로 나누고 그 기호는 성과 속의 차이를 표현하는 기호이기도 하고요. 성과 속. 그 성과 속의 관계가 재밌죠. 뭘 가지고 성스러운 거를 만들까? 하하하, 죽은 자의 시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어떤 비워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게 상식인데, 거기가 되게 성스러워. 그러면 성스럽잖아요. 거기가 되게 성스러워. 지금 이게, 지금 설명을 제가 따라가서 생각해본 논리는 뭐냐면은, 묻으려고 갔더니 성스러워진 게 아니고, 우리 토론도 그렇게 했는데, 이 공간이 엄청나게 의식을, 이렇게 스퀴즈 하잖아요. 짜잖아요. 짜고, 뭐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지치고 막 그래서 그 언노운에도 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는 데를 찾게 됐고 어떻게 찾게 됐을까? 아 이게 이제 찾게 됐어. 찾게 된 다음에는 기호를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시체를 계속 데리고 간 거잖아요. 썩혀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썩어가고 있는 육신을. 그러니까 제가 이 책만 읽고 해석해 본 거는 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썩은 몸을 넣은 거예요.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스러움을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성스러움이 뭔가, 성과 속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책의 뒷부분은 연구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좀 더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출발한 건데, 우리 토론에서, 이게 어떻게 여기를 찾아갔지? 알고 간 거야? 여긴 지도도 없고, 이건 한 번 가서 누가 알았나? 여럿이 갔나? 횃불을 들고는 언제 갔어? 뭐, 누가 그린 거야? 처음부터 그렸나? 여러 가지가 이제 미스테리고 흥미롭죠. 그런데, 저기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묻을 장소를 찾은 건가? 찾고 나서 묻은 건가? 이 질문이 저한테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매장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본 건데요. 성스러움을 먼저 찾고 죽은 자만이 그 성스러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일단은 지금 어, 공부는 이제 시작한 거니까 이론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연찮게 제가 뭐 정임쌤하고 뭐 강평쌤께는 말씀드리게 됐는데 제가 그 화요일에 한중일 차문화학회 갔지 않습니까? 차문화학회라고 와가지고 일본의 다시를 공부하고 왔는데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웃긴 재미를 가지고 제가
이게 성하고 속의 관계를 조금 그 디날리 동굴만큼 성스러운 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일본의 차문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래요. 선생님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되게 잘 그렸죠. 뭐 청소도구. 그러니까 일본의 14세기에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 쓰레바지가 있네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절에서 마시기도 한 건지 뭐 그래서 요 벽을 기준으로 여기서 간식이랑 많이 먹나 봐. 간식이랑 여기 이스님이 차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차를 만들고 마시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16세기 일본의 차문화인데 여기는 여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개방형이에요. 창이 다 있고 16세기 일본의 차 문화는 그러니까 14, 15세기는 차를 마실 때 문을 다 열고 밖에 자연을 갖고 들어온대요. 이거 보면서 이 차를 마셔, 여럿이 마셔 이런데 16세기 일본에서는 차는 도다, 다도다 이런 걸 이제 만들면서 돌을 이렇게 나누는 돌을 뭐랄까 함양한달까 수양하는 장소로 차실을 만들었는데 그 차실이 이전 시대의 다실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주 작아져. 그거를 한국의 흙집에서 모델 땄다 이래가지고 초암의 다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얘기는 웃긴 얘기는 다음에 또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이 다실은 뭐냐면은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이 그러니까 작은 창문이 있고 들어가려면 기어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가둬. 그러니까 이게 무사도 칼을 들고 못 들어가요. 칼이 걸려. 모자 쓰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속된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신분을 그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더 재밌었던 거는 저 차실에 들어가면은 배치가 주인 앉을 자리, 손님 앉을 자리 되게 작죠. 그러면 주인이 아까는 13, 14세기 그림에는 차를 끓여주는 사람이 문 밖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리고 하인인데 이 차실에는 주인이 차를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 찬물을 우려내 마셔 그릇 닦는 거를 하나하나 의뢰화시켜서 하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발표를 듣고 그게 이제 너무 재밌잖아요. 도를 이루는 공간을 초암의 다실의 목표는 뭐냐면은 도를 이루는 공간은 비일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비일상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외부의 모든 자연적인 바람 냄새를 다 차단해.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흥미로웠는데, 원래 차 끓이고 그릇 닦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귀족의 일상이든지 우리가, 이 그림자 노동이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그냥 허드렛 일. 그 진짜 비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빨래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빨래하는 거 누가 어느 집에서 빨래하는 장면은 우리의 공적 생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성으로서의 일상에 못 올라오죠. 그런 거. 밥 먹고 뭐 씻고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일본의 차실이 그냥 세속적인 것을 떠받치는 더 허벌나고 허드레한 걸 가지고 가장 성스러운 걸 만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 학회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학회에서 느꼈던 거는 성스러움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애초에 교회의 재단에 올라가는 그 물건이 성스럽다는 그 애초는 누가 보증해서 어떤 권위로 갖고 집어넣는 건지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인류학적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차원에. 그런데 성스러움을 만드는 거는 일상을 만드는 것들 중에서 비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더 초월적인 비일상을 만드는 거를 초함의 차실에서 제가 생각하게 됐고 지난주부터
그 이제 공간 두 개 중에 이걸 뭘 성스러운 거가 성스럽다 했는데 그 제가 그 썩어가는 육신 이거가 성스러운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랑 겹쳐가지고 죽어가는 몸이 그냥 말하면 더럽다고 할 수도 있고 사람 아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육신이 형해화되는 거는 동물이나 식물이 썩어가는 과정이랑 되게 오버랩 많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성스러움을 만드니까 좀 완전히 다른 분위기, 다른 텍스트긴 했는데 무엇으로 성스러움을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단순한 이론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설명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지? 전혀. 고개를 끄덕이신 이은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요가 뭐냐면은 성이랑 속이 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본에 이게 제가 진짜 조금 그 이론을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이제 답사를 갔는데 절에 스님들이 너무 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는 갈 수가 없대. 근데 그 스님들이나 그 승려들이 이렇게 지내는 공간을 그 본인은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게 너무 성스러우니까. 되게 역설적인데 그러한 성자들과 성스러운 공간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건 불가촉 천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하고 속이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네. 가장 우리가 비천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성스러운 것이랑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가 좀 있었는데 그걸 날레디 동굴에서도 가장 성스럽지 않았던 육신의 썩어가는 몸을 가지고 성스러움을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 보고 요거는 조금 밀고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나 쌤 어떠세요? 네, 저의 그 이론입니다. 조금 더 하면 깨달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동굴에 가야 됩니다. 동굴에 가야 됩니다. 아, 근데 그 동굴도 너무, 제 말씀 끊었네요. 네네. 아, 아까 그 일본 조문시대 그거 네네. 표 보여주실 때 네네네. 제사터와 묘지 형성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터와 묘지의 분할 이렇게 네. 나왔어가지고 네. 제사터랑 묘지가 다른 공간이랑 분리가 됐다는 건가? 아니면 제사터랑 묘지가 분리가 됐다는 건가? 아, 아, 그게 아, 궁금했었는데 모르겠지만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 두 개가 나온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왜 제사터랑 묘지가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이 표에 나와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선생님이 시체와 성스러움을 연결시키셔가지고 아. 어, 그, 집에 가서 빨리 제가 글을 쓰도록 하고요, 이 이론을. 그게 지금 되게 복잡한데, 조문실에 아까 그 표에서 요 표를 연구한 나카자와 시니치의 말에 따르면은 인류의 그 도시사 있지 않습니까? 군락사. 그게 너무 흥미로우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서를 볼 수 있는 신석기 유적지는 없어요. 다른 데는 있나? 한번 보고 싶은데 도대체 매장터를 어디 두는 건지 도시가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그게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는데 그런데 자, 도시 돌아가가지고 일본의 신석기를 세계의 신석기를 기본 모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은 4단계의 설을 갖는 거죠. 4단계 설. 아까 따르면 처음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여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캠프가 좀 있게 돼. 그래서 우리처럼 되면은 약간 모여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고 아마 이 정도 단계는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정도로 예를 들면은 이 동네는 들어가면 저런 뭐 장신구를 약간 문 개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추측이에요, 추측. 그리고 이것만 봐도 문 개념이 이렇게 빨리 오잖아요. 울타리보다 문이 이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집 있잖아요. 집 중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저희 집만 기준으로 신발 놓는 데 있고 왼쪽에 화장실 앞쪽에 막 마루 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성하는 이 요소 중에 인류사적으로 뭘 제일 많이 발명한 거야? 문이라는 거예요, 문. 마루가 먼저 있고 문이 오는 게 아니고 울타리가 아니고 문이죠, 문. 문이 인류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가 너무 재미가 있으면 앞으로도 문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유나쌤. 그 동네의 문. 정임쌤도 가서 문 사진을 찍어 오시고, 유리쌤도 문 찍고, 저도 문 찍고, 문에 뭐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단차예요, 단차. 이거는 딴 얘기인데, 공간을 바로 위아래로 분할해. 아, 재밌으시죠? 아, 내년엔 진짜로 그 공간을 성당은 또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 위아래를 나누는 거 좌우를 나누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뭐 어쩌다 이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는 활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활동이 어, 공동 축제? 그러니까 제사 또 있고 그다음에 죽는 거 요 두 개의 공간이 나눠진대요. 근데 이 공간이 지금 그 표에서는 설명 안 되는데 공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둥근 원형 한가운데에 묘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묻는 장소, 태우는 장소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사는 한가운데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류학자 나카자와 시니치가 살아가는 와중에 죽음이 불쑥 얼굴을 내민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속인데 성스러운 걸 늘 주시하면서 가죠. 그래서 이게 성과 속이 나눠 있지 않은 공간 배치라고 해서 3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인류학자 나카자 시니치는 말합니다. 4단계는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예요. 이거는 성과 속이 연결된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가시화하는 3단계인데 4단계는 공간적으로 완전히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어 그거는 좀 더 삶을 더 중심에 둔다든지 이래서 위기적 태도로 관계를 설정하는데 그러더라도 죽음이 차지하는 그 영역의 범위 뭐 다듬는 수준 이런 건 따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4단계설은 그 표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4단계설은 지금 그 표가 진화적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그냥 그 촌장이 있는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군장이 있는, 우두머리가 있는 그 표 다음이 이제 도시국가라든지 국가 요걸 전제한 표죠. 그 표는. 이 조문문화사의 일반 모델인데 그래서 나카자 신치는 3단계가 더 중요하고 4단계는 국가 가기 직전 단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서 날레디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날레디는 그럼 일반 1차 1번은 성과 속을 나누니까 일본 신석기 모델의 4단계네요. 성가속이 확실히 나요. 문으로 완전히 구별했으니까. 그냥 그까지는. 근데 날레디 요 모델은 3단계 모델인 거죠. 실은 동굴에서 나눴으니까. 동굴은 살아있는 자도 죽음을 느끼고 죽어있는 자에게서는 환상을 보게 되는 체험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안 복잡한 거고 윤 선생님 그럼 어떠십니까? 일반적인 설명은 성과 속을 확실하게 분리하면 국가가 출현한다예요. 성을 관리하는 집단이 따로 나온다. 사제계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교과서적인 문명사인데 나카자와 시니치는 그 문명사대로 그 주의해야 될 한 단계 더 주목하자고 날레디는 지금 그 모델의 독특한 형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또 뭐 한 분 정도만 얘기 더 들어볼까요? 책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 책이 이제 그 제가 간발받고 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내가 아까 그 강필 선생님 질문과 함께 읽었던 그 임사 체험 되게 아주 슬로우 비디오에 가장 하이라이트다가 있었고 공간 그 다음에 그거는 독자로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책 자체가 장착한 폭탄은 258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258쪽이 날레디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게 아주 문제적이겠구나. 25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언젠가는 이 모든 물음의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전 형질이나 고대 단백질을 분석해 날레리와 인간 사이의 유전자이입, 이게 그거죠. 유전자이입이라는 게 유전자이입, 즉 유전자 공유가 일어났는지까지 밝혀낼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흔히 현생 인류 혁명이라 부르는 진화적 도약에 불씨를 댕겼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날레디가 이렇다 보다 최종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 날레디와 사피엔스의 관계죠. 그게 그 설명으로 가야 되는 데에서 이제 그 엄청난 압박을 받겠죠. 그 학계에. 내가 큰 우리 조상들이 뇌는 작아도 더 영리한 종과 짝짓기를 했고 그 결합이 우리가 큰 뇌의 잠재력을 활용할 줄 알게 되는 마법의 순간을 만들 되게 도발적인 주장이죠. 그, 동시에 만났을 때 보통은 설명을 제가 이거를 읽고 이게 연천 정곡에 들어가면 2층 상설 정시실에 가운데 이제 영상이 틀어집니다.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에렉투스가 사피엔스를 만나는 정곡에서의 장면을 이제 그 꾸며놓은 영상이에요. 근데 그런 영상들 대부분 시점이 사피엔스예요. 그래서 사피엔스가 착하면 손을 내밀고 사피엔스가 이렇게 호전적이면 이게 이제 시점이 사피엔스예요. 근데 지금 이 문단이 있어요. 이 문단은 시점이 누구의 시점인 장면일 건가를 분석을 해볼 만하죠. 성대가 어떻게 느껴졌을까? 누가 보기에 누가 더 무서울까? 근데 원래 공식대로라면 머리 크고 명민한 쪽이 훨씬 더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원래 공식대로라면 이 짝짓기를 물론 둘이 눈이 맞았는데 그런 구체적 사건이 있지만 누가 누가 허락했을까? 이 기술은 기본 패턴에 따르면 날레디가 허락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더 명민한 쪽에서. 지금 이 책에서 제가 이거를 읽고, 야, 많이 나간다. 이제 모르지만 이 학계를, 이 진짜, 이 지금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간다. 이 진짜 많이 나가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뭐, 에르투스 뭐다 건너뛰고, 나와볼 순간, 아무튼 놀랐고, 그게 아니라면 이래서, 이제, 좀 용기도 있고, 버거 선생님이 그러신데요. 요 문단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 분석해 볼 만한 장면 어떻게,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면 지금 어디서 카메라를 시작해야 돼? 누구 얼굴부터 비춰줄까? 막 두렵고 이런 거. 왜 두려울까? 그게 아니라면 호모 날레리의 발달과 문화적 행동은 지능에 관한 다른 진화의 또 다른 실험에 불과했을까? 요 문장이 재밌었는데요. 아마 날레디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간 수준의 지능에서 최초로 일어난 실험을 대표하고 우리 계통은 그 진쌤 아까 이 차이를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통이 아예 다른 계열인데 우리 계통은 수만 년 뒤 별도의 발전을 독자적으로 이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계통에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물론 여기가 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는 무간섭적이다. 날레리 안 만났어도 사피엔스는 하고 날레리는 사피엔스가 지금 보면 날레리는 사피엔스가 필요 하나도 없죠 지금. 이게 되게 곤란한 장면인 거예요. 사피엔스로 가는 길이 아닌데 뭔 의미야? 근데 날레리는 사피엔스가 필요가 없어요. 뭐 극복하고 말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뭐 이런데 두 번째 뭐냐면 근데 각자 그냥 어쨌든 여기 이런 실험은 할 만한 거다. 근데 물론 여기서부터 다시 내용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날레리의 관습을 보고 관찰하고 흉내내다 복잡함 이거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건 좀 과감한 주장이고 이거는 여기가 지금 밀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세 개죠, 세 개.
리버거 선생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고유한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종 교배나 흉내로 생겨나 발달했다면 얄궂지 않을까? 이런 단어도 참 좋네. 아니면 인간 수준의 지능이 우리 계통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에서도 복잡한 진화에 따라 여러 차례 일어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인데 우리가 지금껏 알아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류가 뭐 도구 쓰고 예술하고 어머 정말 대단하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야. 날레디가 다른 걸 더했을 줄 어떻게 아니?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나네요. 그렇고, 진지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떠십니까?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도 괜찮고요. 시간이 또 돼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우리 그때 책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였죠? 그 보노보랑 얘기 나오는 책 있지 않나요? 그 네, 프랑스 드발의 생각에 관한 생각, 생각에 뭐 관한 아니면 감정에 관한 생각, 네. 아니요 그 요리사 원숭이, 나오나 봐. 원숭이. 요리사. 원숭이 초밥 요리사. 초밥 요리사 아, 원숭이 네. 그 원숭이가 초밥, 책이 원숭이 초밥 요리사인가요? 그 책이 생각이 많이 네네네네네. 맞아, 맞아. 그 책도 읽으면서 영장류도 어떤 뭐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뭐 학습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책과 어떻게 보면 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우월함을 다시 좀 재고해 볼 수 있게 생각을 해보는 좀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책도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는 게 다시 뭐 많이 생각해 뭐 인간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기면은 톡 좀 튀어나오더라도 이렇게 생기면은 인간이 아닌가 털 없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란스 드발이라는 영장류 학자의 원숭이와 초밥 요리사의 핵심이랄까 그 프란스 드발의 그 책의 주장은 원숭이가 왜 언어를 개발 안 했을까 못했을까 이제 대충 영장류가 왜 뭐 걔도 인류랑 몇 프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유전자가 이렇게 예술도 없고 수학도 별로 못하고 이러니까 그 영장류의 주장은 수학을 꼭 해야 될까? 걔들은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거야. 그게 좋아?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간다움이라 하는 거, 그 뭐, 날 줄은 아나, 수영은 하나, 뭐, 고작 산수 좀 한다고, 뭐 이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날레리의 경우는, 그렇죠. 아주 재밌게 인간 중심주의를 내려가는 그러면 아주 기쁜 시간이 됐을 것 같고, 각자 후기를 재밌게 쓰는 것도 좋고, 문 사진 우리 뭐 2주에 후기 가져가면서 그 회사의 문도 좋고, 우리 집 앞에 사당 문도 좋고, 그다음에 유나 선생님의 방문도 좋고, 이런 문들이, 그런 사진 콘테스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문들을 간해서. 그러면은 많은 문을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홍콩 갑시다. 청칭맨션에서 만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